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2015년 7월 12일 일요일 오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이니까 타임을 얘기해야 돼요. 네, 오늘 타임라인에 다룰 게 이제 요 며칠간 되게 많았는데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 뭐 중국의 증시 파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아까 일부에서 정의당 선거 다뤘는데요. 연결해서 오늘은 정당 문제로 그냥 다 해보려고. 지금 정당들이 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제목을 정당들이 수상하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영화 제목 같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다. 네. 국회에서는 이제 1번, 2번, 3번 순서로 당이 돼 있는데요. 오늘 타임라인에서는 3번, 2번, 1번 순으로 한번 3, 2, 1? 예. 3, 1, 2가 아니라 3, 2, 1로. 예. 그래요. 그렇게 거꾸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우선 정의당은 우리가 일부에서 좀 아까 다뤘는데 누가 당대표가 될까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노회찬 대표가 한 10% 차 정도로 앞서곤 있는데 또 모르죠. 또. 1차 투표에서는 한 11점 몇 %, 12% 정도 내외를 노회찬 후보가 앞섰어요. 생각보다 많은 차예요.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2위가 심상정 후보가 약 31%대 이렇게 됐고요. 조성주 후보가 17%대 득표를 했습니다. 조성주 후보는 조금 더 기대했는데. 저는 한 20%는 넘을 걸로 봤는데. 넘을 걸로 봤는데 좀 못 넘었습니다. 역시 신인이라 한계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입당한 지 몇 달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총선을 치러야 될 당 지도부라서 아무래도 좀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큰 선거가 없는 시기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좀 불안했다.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노학래 후보는 이제 4위로 7%대 득표를 하신 8%입니다. 적지 않은 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국민 참여 단계의 당원들이 꽤 많은 걸 염두에 두면 굉장히 적은 표밖에 못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의 총선과 대선을 앞둔 당의 그 미래를 좀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리더십 문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시절에 세팅 선거,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소위 정파별 세팅 선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좀 다르죠. 네. 투표율도 일단 투표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때 그 진보 정당 하면서 제일 열받았던 게 뭐냐면 그 빌어먹을 놈의 정파 구조였거든요. 소위 빌어먹을. 왜냐하면 다운표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도 그 당원으로 입당했는데 정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에서 실제로는. 저거 제일 열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1위, 2위를 한 후보는 다 진보신당 출신의 이제 조직력으로 보면 당에서 정파 조직으로 보면 되게 약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1등, 2등을 하셨고. 그러니까 순전히 개인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 이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표를 얻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당이 상당히 민주화된 거예요. 이래야 돼. 그리고 당이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개인별로 막 들어온 당원들이 그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무슨 정파의 이해관계에 그 좌우되지 않고 나름대로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당 민주화.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시절에 보면 투표 마지막 날까지 과반수를 못 넘기다가 투표율이 막판에 막 쫙 10% 15% 올려갖고 채우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투표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투표율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직된 사람들이 그걸 조작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번에 거의 80%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웬만한 사람들이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자기들 파벌에 따라 가지고 투표한 것들이 없지 않겠죠. 하지만 전혀 효과를 못 냈다는 겁니다. 그게. 그건 당연한 현상이죠. 아주.
자, 그러면 뭐 하여튼 그 두 분 중에 당대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단독 경선을 통한 단독 그 당대표 체제로 가게 되는데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정의당이 진보정당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좀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당세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뭐 소위 컨벤션 효과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컨벤션 효과가 좀 이번에 좀 있었죠, 사실은. 예. 특히 조성주 후보. 네, 조성주 후보 덕분에. 그리고 사실 노심의 대결 자체도 벌써 빅 이슈였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빅 이슈였고 거기다 노성주 후보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컨벤션 효과가 있었을 미디어 겁니다. 노출이 많아졌으니까요. 미디어 노출도 많고 또 대중들에게 약간 신선하다는 느낌을 줬어요. 이번 선거가. 아까 일부에서 우리가 이제 결선 투표 토론을 했는데, 1쿼터, 2쿼터, 3쿼터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2쿼터 중반부터 슬슬 이렇게 뒤로 좀 찌르는 듯한 발언들이 오가다가 3쿼터에 가서 폭발했죠. 두 분의 그 권력 의지가 충돌하는 모습이 참 재밌었습니다. 예. 여하튼 그러면 당의 인지도, 정의당의 인지도 이런 것 좀 높아지고, 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일시적으로 있어서 컨벤션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긴 할 텐데 거대 양당 체제의 틈바구니에서 이 당이 이 정의당이 지금 5석인데 내년 총선에 뭐 좀 교섭단체 되면 제일 뭐 엄청난 변화지만 당세 확장은 좀 가능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당세 지금 뭐 당원들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천 명이 들어왔죠. 특히 뭐 노유진 듣고 들어온 당원들도 몇천 명이 되고 또 이런 특히 당 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또 많은 당원들이 입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당세라는 게 별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네. 것들이 하나 차근차근 쌓여서 좀 튼튼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양대 거대 양당의 틈 속에서 무슨 대단한 티가 나거나 이런 정도의 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예, 그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차근차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정의당은 좀 작은 당이고 의석도 5개밖에 안 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질래야 책임을 질 권한이 별로 없는 당이라서 그래서 그 점이 좀 안타까워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의당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정치가 이런 거구나. 또는 이래야 된다구나. 이걸 좀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저희가 진보정당을 해왔지만 노심 있다 그러면 굳이 선거를 해야 돼. 그냥 둘이 합의해서 안 하면 나오지. 이런 생각이 좀 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부딪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또 네 후보가 각자 또 자기 색깔에 맞는 공약들을 다 갖고 나와서 이걸 그냥 하나로 딱 세트로 종합 선물을 만들면 당의 방향이 딱 정해지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미도 있었고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이번에 저도 배웠습니다. 사실. 후유증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시너지 내지 컨벤션 효과가 많이 나는 당대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두 분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혔는데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격렬하게 부딪히는 우리 웃었잖아요. 웃겨가지고 죽어버렸어. 이게 참 좋은 정치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3번 당은 그 정도 하고요.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 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 유래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의 소재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2번 당도 수상해요 요새. 이거 뉴스 보셨죠? 보시면서 뭐 꼼꼼히는 안 따져봤을 텐데 뭐 궁금한 거 많이 있죠. 하나씩 한번 물어보시죠. 그 뭐 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은 뭐 무시해도 되나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 문제는 좀 이따 이제 분당이 진짜 될 거냐 뭐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그리고 혁신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혁신안이라는 것이 이게 효과를 거둘까? 쉽게 말하면
그 지금 당내 불만을 갖고 있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혁신안을 만들고 있는 주체들도 친노라고 좀 의심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이제 복잡한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봐서 두 개의 질문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진 교수께서 물어보신 게 혁신안 이거 말이 되는 거고 이게 관철이 되나? 예. 이거죠. 그러면 이게 되면 그럼 혁신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일부 뭐 전 당직자들이 뭐 50명인지 100명인지 분당했다 그러고 탈당을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박지원 의원이 뭐 아주 그 분당 얘기를 아주 뭐 심각하게 그냥 듣고 있다. 노골적으로 예, 하더라고요. 그러고 뭐 광산구의 지역구를 둔 김동철 의원이 당 원로들 만난 자리에서 뭐 신당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뭐 장수도 구했고 뭐 어찐다 해서 뭐 이제 신당 배제 않는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이 되어서 이 야권에 또 다른 당이 하나 생길 거냐? 예, 그 문제죠. 이른바 이제 비노 호남 정당. 예, 뭐 하여튼 예, 비노 호남이면서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라고 그런 말하는 당이 정당. 하나 생길 거냐? 그 두 개가 제일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 혁신안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혁신위원회가 내놨는데 내용 꼼꼼히 보셨어요? 구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사무총장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우선 제가 간략 요약을 해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가 6월 23일, 두 번째가 7월 8일, 세 번째가 7월 10일. 네. 그러니까 앞에 1차 혁신안을 2차 혁신안을 발표할 때 좀 보완을 했고요. 또 2차 혁신안 하고 나서 3차 하면서 앞에 1, 2차 혁신안의 내용을 또 보완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1, 2, 3차 혁신안을 다 들여다봐야 혁신안 전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1차 혁신안의 초점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데 초점을 둔 거였어요. 2차 혁신안은 계파 대립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둔 거였고요. 3차는 당원 제도를 혁신하는 거였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네, 이 구조를 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됐죠. 1차 혁신안은 보면 내용이 이제 기존의 국회의원 또는 시장 군수를 다시 공천을 하느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성적이 되게 나쁜 사람들은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득권 타파죠. 예.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회 위원은 전원 외부 인사로 한다. 이게 2차에서 보완된 거고요. 그다음에 3차에서 보완한 거는 위원장 임명은 원래는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했던 거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위원회 구성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새정치연합 소속 공직자가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이 지역에는 공천하지 않는다. 뭐 예전에도 있던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출적 공직자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한 겁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네. 포함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일 120일 전에는 지역위원장이 사퇴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새로운 인재 발굴이라든가 뭐 당 정체성 확립, 또 호남 기득권 타파, 민생 중심, 뭐 진보 개혁 세력 연대, 공천 시스템 개선 이제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딸려 있는 게 1차 혁신안이었고요. 그러니까 초점이 역시 공정 경선, 그다음에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더 좋은 공직 후보를 선출한다. 뭐 지역위원장 사퇴 이런 거 포함했어요. 두 번째 2차 혁신안의 초점을 보면 최고위원회 없애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막 그 당원들이 다 투표해서 뽑은 최고위원 대신에 당원들의 지역 세대 계층 부문 이걸 대표하는 어떤 인사들을 선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당대표하고 같이 지도부를 구성하도록 이런 안이에요. 일종의 부문위원회라고 해요. 예, 부문 대표, 지역 대표, 뭐 세대 대표, 직능 대표 이런 거를 모아서 하는 거예요. 일종의 소비에트 비슷하네요. 이거는 혁신적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걸 언제 할 거냐 할 때 내년 총선 끝난 직후에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한다. 그때까지 최고위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장 때문에 되게 말썽이 많아서 사무총장을 없애고 5개의 본부장을 두는 걸로 하고 본부장들은 공천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소위 이 친노, 비노, 반노 등등 소위 계파 대립, 호남, 비호남 뭐 이런 계파 대립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둔 혁신안. 그러니까 계파 대립의 장이 됐던 이 두 개를 그렇죠. 아예 그냥 없애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의 당 극단적입니다. 의사결정기구나 행정조직을 계파 대립이 표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3차 혁신안 내용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당비 대납을 원천 방지한다.
막 처벌 조항도 들여오고 뭐 당비 대납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내용이 이른바 들어있고요. 유정당원, 예. 선거용 유정당원들 없애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당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당원 입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 연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겠다. 이런 거요. 그다음에 대의원을 지금까지는 지역위원장이 임명했는데 이거 다시 옛날 열린우리당 때처럼 당원들이 상향식으로 선출하도록 바꾼다. 야, 근데 요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 그다음에 당무감사원을 설립해서 당직자들이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고요. 그다음에 당직자가 이제 선출 당직자이든 선출 당직자들이 일을 엉터리로 하거나 아주 뭐 좋지 않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원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당원제도 혁신에 초점을 둔 3차 혁신안.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세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 이거 다 되면 뭐 그중에는 혁신의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예. 이게 다 되면 이게 사실 이제 정당제도의 기본이거든요. 예. 기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원래 네. 정당은 이래야 된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한 예.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당들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2번 당이 예. 2번 당이 이런 기본이 특히 3번 당원제도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당이라는 거를 이제 인정한 거죠. 예. 이걸 읽어보면은 혁신안이라고 내놓는 게 원래 당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될 당연한 얘기들을 지금 늘어놓은 거고. 그렇죠. 그게 근데 그게 혁신- 중요해요. 예. 이 기본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해야만 거버넌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나 또는 이제 당원들의 어떤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갈 경우에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을 만드는 거니까 이 혁신안 자체는 일부 찬반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안으로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내일, 오늘 일요일인데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월요일 7월 13일에 당무위원회 논의에 의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결되면요. 7월 20일 중앙위원회 의결에 붙여지고요. 여기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또는 중앙위원회에 가서 또 부결이 되면 혁신위원들이 다 보따리 싼다는 거죠. 예. 당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걸 그렇죠. 천명하고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예. 근데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50대 50까지. 50대 50. 예. 그러니까 친노 비노 이른바 그 당의 두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런 혁신안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거 워낙 명분이 있는 거라서 이거를 반대는 못 해요. 반대는 못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시비를 걸고 나온 게 소위 문재인 당대표에 맞서는 세력 소위 뭐 언론에서는 비노 반노 비노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반문. 반문 세력. 네, 반문 쪽에서는 이 평가위원회 자기들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이제 총선 앞두고 공천 신청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100%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인데 이거 원래 처음에는 1차 혁신안 발표할 때는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한 거다. 뭐 이제 혁신위원회가 친노하고 짜고 했다. 그렇게 나와서 좀 전에 오기 전에 지금 뉴스 확인해 보니까 문재인 당대표가 필요하면 그냥 당대표가 임명 안 하고 혁신위원회에 임명하도록 자기는 그냥 놔버리겠다. 그런 의사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표는 이걸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최고위원회가 이걸 수용할지는 알 수 없고요. 지금 최고위원회가 정상 상태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주승용 최고위원은 뭐 공갈친다는 말 듣고 뿔따구 서갖고 안 나오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징계받았죠. 지금 당직 징계 받은 상태죠. 6개월간. 그 유승희 의원은 노래 부르고 나서부터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최고위원회가 거의 마비 상태에 있어요. 당 대표만 살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최고위원회 그냥 통과한 걸로 치고 예, 치고 이제 당무위원회 가서 당무위원회. 내일 의결이 되면 중앙위까지 가는 건데 중앙위는 한 800명 되거든요. 그럼 국회의원 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다 들어 있어서 여기 민감해요.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요. 그렇죠. 자기들 목숨이 걸린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좌절되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데어리스 노답이죠 이제. 예, 답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 뭐였죠? 그러면 탈당해서 새 당 만드냐? 예, 그거죠. 예, 이건 뭐 제가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탈당할 국회의원 하나도 없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2번 당이잖아요. 2번 당인데 지금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숫자가 120명이 넘잖아요. 그럼 2번을 자기들이 가지려면 60명 이상이 탈당을 해야 되는데 예. 60명 탈당할 수는 없어요. 비례 또 탈당 못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비노 반노 진영에서 아무리 많이 탈당을 해도 60명 이상이 탈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호 2번을 못 가지는 거예요. 예. 기호 2번을 못 가지면 자기들이 분당해서 분열 세력으로 몰리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당 얘기하는 분들은 대권 주자가 없어요. 거기에 한 명도. 하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1년 반 앞둔 총선을 앞두고 분당해서 뭐 당을 꾸린다는데 대선 주자가 없이 무슨 당을 꾸려요. 그러니까 분당할 실력이 있으면 오히려 나요. 근데 그런 건 있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런 혁신에 의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네. 이른바 지금 새정치연합이 그 호남 지역에서는 사실 인기가 좀 별로 없거든요. 뭐 전국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마저도 그렇죠. 네, 호남 맞아도. 지역에서마저도 네. 그런 이제 민심 이탈의 그 분위기들 같은 것들이 지난 뭐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출마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자기들끼리 아주 조그만 당,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국회의원을 유지하기 위한 당을 만들어서 천정배 같은 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예, 그건 가능하죠. 그 소규모. 그러니까 이제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 야권 혁신을 위한 무소속 연대. 뭐 그런 거. 예, 그러면서 이제 새정치연합의 친노 패권주의를 규탄하면서 예. 이렇게 나갈 수는 있죠. 예. 그 나가서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서 이제 총선을 치르거나 또는 정당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 죽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소속 연합까지는 호남에서 봐줘요. 왜냐하면 새정치연합의 혁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통하니까. 근데 당을 만드는 순간 새정치연합이냐 이 당이냐 이렇게 결판을 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안겨준다는 지역 여론에 반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을 만들면. 네. 근데 당 만들 실력은 없지 않나?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찍어줄 만한 메리트를 가진 매력을 가진 인물들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그 원내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뭐 사사건건 사무총장 인사 가지고도 당대표하고 충돌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종걸 의원 같은 사람이 신당을 한다? 그럼 누가 찍어줄까요? 이종걸 의원이 뭐 자기 할아버지들이 이 훌륭한 독립투사였다는 거 가지고 자랑은 많이 하지만 공직자로서 뭐 업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뭐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 없는 거죠, 사실. 네, 자기 정치적 자산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정대철, 권노갑 등등 소위 원로 그룹들, 김상현 이런 올드보이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김동철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신당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김동철 의원 같은 사람은 제가 솔직히 노골적으로 평가를 하면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면 1번 당 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신당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면 다 죽는다고 봐요, 이거는.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탈당이네 분당이네 뭐 신당이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블러핑이에요. 네, 블러핑이고. 예.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죽을 거기 때문에 안 나가지만 내가 깽판을 치면 너도 죽을 수 있어라고 하는 협박이죠. 문재인 대표한테 좀 협박을 하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럼 그래서 나가겠다라고 그냥 나가십시오 하면 되겠네 그냥. 예. 그럴 수는 없죠. 그것도 이제 그래요? 정당을 같이 하는 분들이 아무리 마음이 안 든다고 그래도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아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또 말려줘야 되는 예, 겁니다. 그러세요? 그럼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속으로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겉으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될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분당할 실력이 없다. 예. 그럼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는 딱 두 개네요. 혁신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그렇죠.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면 좀 나아질 거예요, 당이. 그건 이제 50-50, 50대 50이고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2002년도에 민주당 분당 사태 때 보면 결국은 무슨 당무위원회에서 어떤 여자 당무위원이 이미경 의원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 도화선이 돼가지고 분당이 현실화됐잖아요. 옛날에 예. 난닝구 사건 있었죠. 예, 뭐 난닝구 입고 와서 막 뒹굴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새정치연합은 굉장히 비극적인 길로 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봐서는 뭐 또 뭐 시끄럽게 하다가 몇 가지 조항들을 또 유야무야 이렇게 하면서 혁신안이 가결되긴 되었는데 혁신인 듯 혁신 아닌 혁신 같은 혁신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비정상 좀 혁신 있는 또 거죠. 예, 비정상 혁신. 하여튼 2번은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하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잔혹사를 파헤치는 만화가 출간됐습니다. 만화 노무현. 그의 마지막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문제는 1번 당인데. 예, 제일 재밌어요 또 이 동네. 1번 당과 관련해서는 궁금증이 되게 많지 않아요? 많아요. 아까 1부에서 우리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진짜 많아요. 네. 그 보도가 됐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저러는 게 사실은 뭐 이해관계 계산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엘리트주의 의식의 소산이다 뭐 이런 것들이 또 크게 보도가 되고. 네, 근데 그 좀 긍정적인 의미의 엘리트주의를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죠? 예. 그랬더니 누가 뭐 좌파들 친노 종북이 뭐 유승민을 뭐 해주냐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 예. 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예. 유승민 의원이죠. 예. 이분이 지금 그 여권에 갑자기 대선 주자로 떠올랐어요. 김무성을 제쳤습니다. 어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예. 진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조사된 게 몇 개 있죠, 그죠? 네. 뭐 리얼미터에서 한 건데요. 7월 8, 9일, 8월이라고 9일 날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여권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19.2%예요. 1위예요. 예.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18.8%로 2위. 그러니까 0.4% 차이입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3주 전에는 유승민 의원이 5.4%밖에 안 됐거든요. 기타처럼 지금 네, 기타들처럼. 기타였죠. 기타 등등이었는데 예. 갑자기 1위로 이제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거의 14%가 그냥 다른 조사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예, 리얼미터 JTBC에서 리얼미터의 의뢰에서 했던 공동조사에 따르면은 16.8%로 2위예요. 물론 이제 김무성 그 씨가 1위겠죠. 여기 리얼미터 조사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 예. 사퇴하던 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뛰어올랐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약간 이게 그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차기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다음 2년 반 후의 대통령 선거,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경우냐 하면 일단 군대 국회의원부터 돼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아니, 요번 다음 총선에서. 그건 되죠, 무조건. 돼요? 무조건 된다고. 그거는 뭐 공천을 안 왜냐하면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요번에 왜냐하면 사퇴하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얘기했거든요. 한마디로 대통령 연맥인 거란 말이죠. 들이받고 사퇴한 거죠.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표적으로 후보를 세워서 제 떨어뜨리라고 심판하라 그랬잖아요, 또. 그거 또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쪽 여론이라는 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유승민 의원이 당의 공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새누리당을 똑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선돼요. 그냥. 새누리당을 똑바로 세우겠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무소속 당선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한번 이렇게 떠오른 인물을 특히 시골에서는 별로 안 버리거든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국회의원 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뭐 지역구에서 뭐 난리 나왔더라고요. 와 드디어 우리 지역구에서도 대권 주자가 떠올랐다. 또 유권자들 되게 좋아한다더라고요. 자기 동네 유명해지잖아요. 동구을이 되게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승민 의원이 봉착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이번 1등을 한 리얼미터 조사 내용을 뜯어보면. 조사 대상자,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 이제 나는 진보, 나는 중도, 뭐 나는 보수 이렇게 대답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눠봤더니 주로 1등한 데가 중도층하고 진보층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정당 지지별로 보면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지지 또는 지지정당 없음에서 25% 내외의 득표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사실 10% 미만. 10% 미만이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뭐냐면은 반대자들한테 비토 감정을 안 준다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당 성향의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충돌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보수 세력, 보수층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면 새누리당의 후보 경선 절차에 따르면 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이걸 반영을 하고 야권 지지층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이 있고 또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이나 이런 데서는 보수가 압도적인 데잖아요. 여기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새누리당의 당 내에서 경선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하면 이게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후보가 된 거하고 비슷한데 그때 처음에는 뭐 한화갑 씨나 이런 사람한테 광주에서 안 될 거라고 그랬고 뭐 전체적으로 이인재 씨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된 이유가 이 중도층이나 새누리당 지지층 쪽에서 득표율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게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이유가 됐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노 후보를 선택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북 뭡니까? 그렇죠. TK하고 PK 시민들. 그런데 지금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새정치연합 지지율보다 15%가량 높거든요. 이게 이 여유가 있을 때는 내하고 생각 비슷한 사람을 뽑게 돼요. 근데 비슷할 때는 이제. 근데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내려가고 이제 야당 지지율이 올라와서 선거할 때쯤 되면 또 이렇게 근접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질 것 같다. 혹은 실제로 질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를 갖게 되면 비로소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새누리당이 아주 망해야 대통령 후보가 돼요. 그렇죠. 당이 망해야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네. 당이 흥하면 절대 대통령 후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유승민 의원의 대권 주자로서 직면한 역설 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어떤 기사의 제목이 생각나네요. 유승민 제2의 노무현이 될 수 있을까? 그 기사 내용은 전혀 엉뚱한 건데, 그래요? 예, 이 제가 보는 프레임은 그게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유일한 경우는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쫄딱 망하는 경우예요. 망하는 경우. 예,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쫄딱 망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구원타자. 그러니까, 예, 그 중도층 또는 무당파층이나 야당 지지층 쪽에서도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하게 그렇죠. 돼요. 비토 감정이 그쪽 사람들에게 비토 감정이 가장 적은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보수층들이 급해지거든. 잘못하면 정권 뺏기겠다. 그래서 예, 유승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되려면 당이 총선에서 망하기를 빌어야 되고요. 이게 딜레마예요. 예, 그렇게. 그 2002년도에도 노무현 후보가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가 이끌던 그 한나라당을 압도했다면 후보 절대 못 됐어요. 맞아요. 대통령 될 수 없었고 이제 그런 역설이 있다는 점에서는 2002년도하고 비슷한 국면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 점이고요. 다음 질문. 다음은 이제 역시 그 참 곤란한 처지가 돼버린 김무성 씨. 예. 이분은 이제 한때는 뭐 이분이 주인공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그냥 쓱 사라지더니 엑스트라로. 부동의 여권의 유일한 대권 주자였죠. 근데 그냥 엑스트라로 그냥 전락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번 2주 전 정치카페 지난주에 할 때인가요?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김무성 대권 주자로서. 근데 망한 건 아니에요. 망한 건 아니고 다만 외연이 축소돼 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외연이요? 유승민 의원이 뜬 이유가 뭐냐 하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 중도층이나 무당파층 쪽에서 유승민 의원을 선호해서 지지율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김무성은 지지 안 하고 유승민은 지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고 유승민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부딪힌 사람이니까 네. 이쪽을 지지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번 사태 1년의 사태에서 김무성 의원은 자기 소신이나 줏대가 없이 현직 대통령한테 꿇고 눈치를 보면서 비굴하게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비굴한 사람을 왜 대통령 뽑아줘요?
이제 그것 때문에 김무성 의원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게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뉴스 보셨어요? 그 당직 인사 관련된 거? 자다 말고 나와가지고. 아, 예. 당직 인사 보니까 이제 원효철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로 세우고 김정훈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묶어서 그냥 단일 후보로 해서 다음 주 초에 그냥 바로 그냥 예. 북조선식이네 그냥. 그러니까 사실 뭐 임명하는 거죠. 예, 자를 때도 박수로 통과시키고 새로 후임자를 세우는 것도 박수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조선은 하나다. 예, 사무총장에는 친박을 지금 거명하고 있어요. 황진하 의원.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 유명한 예, 보온병 사건. 보온병 포탄. 예, 이분이 근데 포병 삼성장군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육사 출신의 포병. 그때 사람들이 잘못 웃었는데 가장 저희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니 왜 탄피가 탄착점에 있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평도에 가서 거기 보온병 탄 거를 주워들고 70mm고 이거 120mm고 이게 북한 포의 탄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상수 지금 창원시장인가요? 그 사람이 당대표 할 때인데 네. 안상수 씨는 군대 아마 안 갔다 왔을 거거든. 그렇죠. 10년 동안 안 가서 행불이죠. 갔을 리가 없죠. 10년 동안 도망쳐서 행불로 면제받은 자가 행불이요. 호가 그분이 그거를 탄피라고 그러는 건데 이해가 돼요. 그렇죠. 군대도 안 간 사람인데 뭐. 그 정도야. 근데 황진하 의원은 육사 출신의 삼성 장군 출신의 포병 주특기잖아. 근데 이게 보온병도 70mm고 120mm.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탄피가 왜 탄착점에 있냐고. 아니 이게 보온병 탄 거를 탄피로 착각할 수는 있어. 아니 근데 왜 탄착점에 있냐고. 탄피는 대포를 쏜 데 있어야 되니까 이북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국가안보를 맡겨놓고 이제까지 왔다는 거는 우리가 순전히 그러니까 미군 덕에 지금까지 국가안보 지킨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난 그 전시작전권 환수하는데 반대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를 너무 잘하니까 전작권 환수하는데 반대. 미군이 갖고 있는 게 나아. 진짜 일관성이 있어. 우리는 우리를 못 믿어. 내가 나를 못 믿어. 미군한테 기대해야 돼 이거예요. 하여튼 사무총장은 공천을 좌우하는 자리죠. 예. 여기에 군 출신 친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예. 연세도 많은 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친박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 거네요. 예, 지역구는 파주 북쪽 지역이에요. 문산 뭐 그쪽이요. 장단 뭐 그런 쪽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친위 쿠데타가 거의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 원효철 김정훈 그러니까 원효철 의원은 사선 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옛날 민자당인가요? 그 도의원 출신인데 15대 16대 그럼 17대는 떨어졌고 18, 19대 이렇게 사선을 했는데 16대 때는 새천년 민주당. 그래서 후단협을 했어. 2002년도에. 후단협에서 노무현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면서 탈당을 몇십 명이 했잖아. 탈당해가지고 한나라당으로 간 거야. 끝내주는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소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김정훈 의원은 부산 남구가 지역구고요. 김무성 씨가 원래 하던 동네. 물려받은 바로 거예요? 옆에. 예, 거기고 삼선이에요. 그냥 무색무취 무난한 사람이에요. 그 뭐 자기 경력에 보면 MB 정부 때는 MB 특사로 어느 나라 갔다는 얘기 나오고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는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어디 왔다는 거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권력 있는데 줄 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원효철 김정훈 패키지는 청와대의 이 결재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황진하 사무총장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요 공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당직 인사는 다 청와대의 결재를 맡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총선 공천도 지금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뭡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그 친박이 새누리당 내에서 주류가 아니거든요. 예.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1좀밖에 안 되죠. 예. 근데 나머지 3분의 2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 문제인데. 예. 근데 이제 새누리당도 갈라서면 다 죽는다는 거 알거든. 그렇죠. 갈라서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안 갈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청와대하고 사이에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당직 인사는 뭐 소소한 거 자잘한 거 말고 향후 당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데서 의미를 가진 중요한 당직 인사는 청와대하고 협의해 주라. 말이 협의지 결재 맡으라는 얘기고요. 김무성 당대표가 오케이 한 것 같아요. 왜 오케이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고위원들 중에 반 김무성, 친 박근혜, 원래 친박이든 아니든 뭐 이인재 이런 사람 포함, 김태호 포함해가지고요. 친박들이 다 사표를 내버리면
무너지는군요. 예, 그 이제 과반수 최고위원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냥 당대표 자리도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공천권도 행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 대권 행보? 플랜? 예, 그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굴복할 수밖에. 예, 그래서 자리는 일단 지킬 걸로 보여요. 근데 자리만 지킬 뿐이지 사실상 바지 사장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대권 행보는 끝나는 거다 이걸로. 예, 그런 거고 이제 결단을 해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맞서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예. 자리를 유지를 못하게 되겠죠. 근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바짝 엎드릴까요? 이분이 계속 바짝 엎드리고 그냥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 본인한테는 의미가 없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의미가 있죠. 김무성 당대표를 이제 뭐 반박 비슷하게 비박으로 가던 거를 잡아서 바지 사장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본인한테는 아무런 메리트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제 맞서려면 하나는 약점이 없어야죠. 그런데 최동욱 검찰총장 찍혀나가듯이 찍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서서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내 것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아직 모른다고요.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본인이 대권에 대한 욕심을 갖기도 힘든 상황이네요. 자기 스스로 그렇죠. 확신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김무성 대표는. 그렇고요. 이제 이 문제 김무성 대표의 운명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찾으려면 질문을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요? 박근혜 대통령 왜 이러지? 고독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거요. 나란 말씀이 균귀에 달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세종 28년인 1446년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함에 어린 백성들은 비로소 그를 알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게 되었다. 하지만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을 글로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워 2015년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 출판되었으니 독자들은 비로소 글쓰기의 자유를 찾게 되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사 생각의 길.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레임덕에 안 빠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집권 지금 절반 했잖아요. 예. 아직도 2년 반이 남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원내에서 말 안 듣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러는데 내년 뭐 총선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말을 안 듣는데 총선에서 친박이 전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 아까 우리 일부 토론할 때 제가 오스게 비슷하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안을 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친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뭐 조크처럼 취급을 하시던데요. 뭐 그분들이 실제 친박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저도. 그렇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 자체만 보면 이 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일 좋은 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예, 결과적 친박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 의도적 친박이라기보다는 예, 의도적 친박이 아니라 엑스포스트 결과적으로 친박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보려면 약간 우리가 소설적 기법을 써야 돼요. 이제 언제 좀 소설 써보는 거예요, 우리 타임라인에서. 예. 좋아하는 소설가 있어요? 뭐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을 한번 가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이제 김현수 씨라고 있어요. 예. 김현수 작가하고 지난번에 대담을 했는데 그 소설가 일이라는 책에 보면 소설 작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소설은 뭐냐, 어떻게 쓰냐 하면 우선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어요. 이러이런 성격과 개성을 가진 주인공을 만들고 나면 주인공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주인공이 이걸 하고 싶어. 근데 현실에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른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 주인공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과 싸우면서 개고생을 하는 이야기. 이게 소설이래. 말 되잖아. 네.
이게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알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뤄내는 거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가장 급한 거는 예. 나는 나중에 퇴직 후에 예. 퇴직 후 걱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거는 지금 걱정할 게는 아니고 일단은 자기가 통치 자체가 불가능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사실 한 게 없잖아. 1년 동안 2년 반 동안 처음에는 그냥 국정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세월호 그 다음에 또 메르스 이래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통치 집상시 있었고 아예가 통치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2년 반이 남았는데 지금 여당에서도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따로 놀고 있단 말이죠. 결제도 안 받고 당직 다 임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또 내재적 접근을 해보자고요. 내가 박근혜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아진 거는 사실 뭐 어저께 조사 보니까 32% 또 좀 내려오고 뭐 부정평가는 또 더 올라가서 한 60% 되고요. 그러니까 6대 3이에요 이미.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들이 나를 잘 몰라준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나는 불철주야.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덕분에 생긴 나라고 이 나라가. 자기 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건 우리 아버지 덕분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나도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서 내가 소신을 가지고 하던 대로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더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치를 끈 감고 욕먹어가면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잔다르크 신드롬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막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총선 이후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총선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20대 국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당대표 사실상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선시켜 나온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180명이. 그 자기가 다 당선시켰는데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를 무시하고 나한테 모욕감을 주고 심지어는 당직 인사하면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결제 만든 거는 고사하고.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로서 총선을 치러서 이 당이 또 과반수 당이 되거나 제1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남은 임기 1년 6개월 8개월 정도 그 2년 가까운 임기를 얘들하고 지내야 되는데 얘들하고 어떻게 지내? 이거 있지. 거기다가 무섭죠 사실은. 네, 거기다가 내가 이제 그로부터 1년 10개월 지나면 퇴임하게 되는데 누가 나를 지켜줘 그 다음엔. 네, 그러니까 퇴임하고 나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아부하면서 출세하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걸 다 배신하는 걸 내 눈으로 다 봤는데 그리고 또 그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이상돈 또 누구예요 그 김종인 뭐甚至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배신자가 한둘이 아니잖아. 다 배신자인데. 네. 그러면 내가 퇴임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그냥 관뚜껑에 집어넣고 못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퇴임한 이후에 몇 년 동안이라도 안심을 하려면 배신 방지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려면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내가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승민 사태의 본질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하고 싶고 이 캐릭터가 있고 그 많은 그 가족사적인 비극을 겪은 운명적 캐릭터가 있어요. 그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여당이야. 여당의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그러니까 장애물이에요. 그럼 내가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캐릭터가 인물이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가면서 이 장애물들과 싸우는 이게 지금의 드라마예요. 네. 이 유승민을 쫓아냈어 일단. 그리고 그 다음 후임자는 내가 결재해서 세워. 사무총장은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지금 박어. 김무성은 목숨을 붙여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김무성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의 최종적인 답은? 탈당이죠. 뭐 자기가. 자기 지지자를 끌고 나오는 수밖에 없지 당을. 절대 안 하지. 왜? 자기가 안 나오지.
옛날에 한국미래연합이라고 나가서 해봤잖아. 쫓아내야지. 왜 자기가 나와요? 그런데 자기들이 소수잖아요. 그렇지. 그냥 탈당 카드는 협박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말을 듣지 않으면 또는 말을 잘 듣더라도 저놈은 못 믿어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소설이에요. 진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캐릭터라면 그리고 현실에 여당의 당 지도부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현실의 장애가 있다면 이 장애를 어떤 식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예, 개연적 시나리오를 제시하잖아요. 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해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를 해야 돼. 그럼 올 정기국회 때까지는 김무성 체제를 그냥 가요. 지금 말 잘 듣고 결제 맞고 당직 인사하고 하니까. 착하게. 예. 그리고 이제 내년 공천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고 그러는데 여야 한꺼번에 하자는데 새정치연합이 말도 잘 안 듣고 정의당 같은 조그마한 당이 야 너가 멋대로 하냐 대들고 이러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공천권 행사를 해야만 돼요. 그런데 안심이 안 되는 거지. 막판 공천하는 시점에 가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배신당했잖아. 소위. 다운표 치고 배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 친박 학살당할 때 또 그런 식으로 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아주 유력한 시나리오가 이런 거예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까지 예산 부수법안 처리까지는 김무성 체제로 가요. 그게 끝나고 나면 반 김무성 또는 친박 최고위원들이 사퇴해버려. 그럼 당 지도부가 붕괴해. 그치. 그럼 공천도 해야 되고 선거구 개편 협상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는데 국회가 마비될 거 아니에요. 당이 집권당이. 비대위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요. 대통령이. 이 사람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탈당할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탈당해서 그 당이 견디겠어요? 왜냐하면 힘든 게 왜냐하면 이제 보통 당 같은 경우는 좀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들면 탈당시켜버리잖아요. 그렇지. 문제는 뭐냐 그 당은 그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 때문에 그렇지. 유지되는 당인데.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자산 지지 기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하고 국정원을 마음대로 동원해요. 언제든지 자기들 네. 구린 구속들 이렇게 해서 친박들과 정한 자기가 나올 경우에는 다수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YSDJ가 손잡고 신한민주당을 붕괴시킬 때 쓰던 이민호 씨가 이제 야합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붕괴시키는 것 또는 새정치 국민연합인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복귀해서 그 당을 무너뜨리고 자기 당을 만들 때 했던 방식. 다수가 나와서 당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검찰권과 국정원까지 다 동원해서 협박해서 최대한 데리고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당대표의 운명, 당대표 자리는 되게 연말까지 유지되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리 충성을 해도 그때 가면 날릴 것 같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예. 이제 보다 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근데 나는 이제 이 박근혜라는 이 캐릭터가 이런 장애물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 이 캐릭터가 진짜 합리적인 캐릭터라면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캐릭터라면 이런 방식으로 안 한다는 거지. 선거구 제도를 개편하지.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얘기한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를 찾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을 합시다. 그렇지. 날 만나준다면 내가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막 최선을 다해서 재집권하고 친박 세력이 그 일부로서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지위, 기득권,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친박당을 독자적으로 최소한 원내 2당의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보험이죠, 보험. 가장 안전한 보험. 이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박정희, 박근혜 이 부녀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하는 유권자가 30% 내외에 있는 한은 이 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는 동안 항속적으로 갈 수 있어요. 계속 제사도 지내주고 예물도 갖다 바치고 인사도 오고 누구 공천할까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충성스러운 정당 하나를 만들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해봤자 효과가 몇 년밖에 못 가는 이런 걸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 내가 볼 땐 좀 안타까워. 예.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뭐 예측은 아니고요.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선거구제를 바꿔서 친박당이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꿔주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상지 상책이에요. 이게 상이면 중 정도 되는 방책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해가지고 친박을 내년 총선에 많이 당선시키는 이게 중 정도 되는 거고요. 그냥 김무성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방치하는 거는 하지하. 시나리오가 3개 있는데 첫 번째를 가다가 세 번째 거 하책을 가다가 버리고 중책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중책도 기껏해야 유효기간이 퇴임 후 3년밖에 안 돼. 2년 반. 왜냐면 그다음 총선 치르고 나면 자기는 끝이니까. 그래서 역시 상책을 쓰려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가지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떠나면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가 굉장히 탄탄할 거다. 이게 제가 써본 소설이에요. 이 말을 각하가 들어주실까? 또 믿어주실까? 우리 방송은 각하가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나는 그렇게 봐. 그냥 소설 써봤어요. 예, 아니면 말고. 예. 예. 근데 한 가지 얘기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른바 비박들의 응전인가? 예. 왜냐면은 만약에 박 쪽이 친박 쪽에 대통령 그리고 친박 쪽에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오케이. 영남 지역은 오케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수도권. 뭐 충청권 이런 데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되기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좀 잘하는 정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웬만하면 개기겠는데 봤잖아 어떻게 하는지를. 이게 잘못돼 들었다가는 대통령이 정말 탈당 카드라도 쓰면 우린 다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서 여기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지금 수도권에도.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여왕의 치맛복. 우리 진 교수가 트위터에 그날 대박 났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하던 날 검색어 1위가 유승민, 2위가 진중권 트위터더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 의원 동무들이 물개박수로 박수로 유승민 공화국 반동분자 유승민 네, 남조선 최고 존엄을 모욕한 공화국 반동분자 유승민을 숙청했습니다. 네. 그거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트위터는 보니까 대한민국은 입헌 공주국이다. 모든 권력은 공주로부터 나온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숙청 대상은 당서열 넘버원 김무성이다. 이거 트위터 올렸을 때 이 시나리오 염두에 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올린 건데. 아, 직관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냥 그래 보여가지고. 나는 진 교수 트위터를 보면서 이 시나리오를 그려본 건데. 아니, 딱 그게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항을 할 배짱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네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새누리당이 옛날부터 그랬나요? 그렇진 않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죠. 원래 그런 당이에요. 원래 그런 당이니까. 원래 그런 당이에요. 그래도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이렇게 휘둘리거나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이회창 때만 해도. 왜요? 이회창 씨가 할 때는 YS 대통령을 인형 만들어서 막대기로 막 발로 밟으면서 올라갔고요. 근데 그건 침팬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 싸움에서 서열 1위가 암컷 다 차지하고 있다가 그놈이 늙어가고 힘약해질 때를 기다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랭킹 2위가 올라와서 한판 뜨면 그 싸움에서 지면 쫓겨나잖아 그 사람은. 그거 암컷을 다 또 그놈이 새로 차지한다고. 이 되게 보수당은 우리나라 기호 1번 당은 그 문화를 갖고 있어서 이회창 씨가 그걸 딱 했다가 그래도 이회창 씨도 또 2번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밀려났잖아요. 지금은 박근혜 씨가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끝나서 이제 힘이 없어지면 그다음 인수하려고 올라온 게 이제 무대야. 김무성. 무대. 근데 김무성 씨는 지금 약점이 크게 잡혀 있든가 아니면 아예 배짱이 없든가 아니면 둘 모두이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못 싸우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새누리당의 유일한 구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네요, 자네들이. 그렇죠. 쟤도 저렇게 빌빌 기고 있으니. 만약 새누리당이 분당되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분당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열해도 좀 살만하거든 그 전보다. 이렇게 서로 적대적 공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영생하는 길을 택한다면 한국 정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예. 드디어 국익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을 합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길을 찾았어요. 아주 희귀한 기회가 이번에 딱. 예, 이게 정말 역사에는 이런 역설이 성립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정말 그런 희귀한 경우 중에 하나를 봐요.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당이 망해야 돼. 이런 역설에 직면해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노후를 보장받으려면 한국 정치를 살려야 돼. 이런 역설에 직면해 있어. 이게 지금 얼마나 흥미로운 거야? 예. 아니면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써본 거예요. 소설적 기법으로. 예. 근데 하여튼 뭐 연말을 넘길 수 있나? 김무성 대표의 오래가지는 못할 대표 자리가 거라고 저도 봐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연말을 못 넘기게 되면 그 다음 사태는 뭐지? 그건 비대위밖에 없어요.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제가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중책이 현실화되는 거라고 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이제 죽을 쓰게 되고 당의 위기가 오고 꼭 유승민이 그렇다는 떠오르고. 보장은 없어요. 또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꼭 죽순다는 그런 그래요? 걸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이 잘하는 건 없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여전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몇 프로는 있잖아요. 그런데 뭐 60%는 잘못한다고 믿잖아요. 그렇지만 60%는 다 투표를 안 하거든. 그것도 믿는 구석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번 당이 수상한데 수상한 1번 당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런 이상한 역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세상살이의 오묘함에 대해서 제가 요즘 새롭게 또 깨닫는 중이에요. 예, 정당들이 수상하다. 1당, 2당, 3당 어떻게 수상하게 돌아가는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후보들 그 결선 투표 후보 토론도 아주 재밌었고요. 네. 오늘 또 타임라인도 아주 준비를 잘 해오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마치기 전에요. 잠깐 안내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또 자뻑할래? 자랑하려고 그러지. 아니요. 자뻑이 된다 이것도. 자뻑이지. 광주 남구의 박정은 씨가요. 우리 제작진과 노유진의 정치 카페 제작진과 출연진들 먹으라고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먹겠습니다. 그 저한테는 그 특별 선물도 하나 같이 보내주셨던데, 진짜 고마워요. 뭐 있어? 뭐야? 안 가르치죠. 예, 어쨌든 이런 선물 받는 거 저희들 뭐 좋아합니다. 꼭 보내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왔으니까 소개하는 거지. 꼭 보내달라는 뜻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